오늘은 플랫폼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넷플릭스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사용자가 늘었죠. 넷플릭스를 가리켜서 엔스크린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엔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편한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콘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리켜서 엔스크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엔스크린 현상은 콘텐츠 플랫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넷플릭스가 엔스크린의 성공 사례로서 꼽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플랫폼이 성공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징적 현상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플랫폼과 생태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스크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에 따라서 적합한 별도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을 ASMD, Adaptive Source Multi Device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엔스크린의 매력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잠재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엔스크린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으로는 여러 개의 화면, 즉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콘텐츠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한 이후에 사실 IT와 관련된 용어는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죠. 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다 외운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새로 용어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때는 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스크린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죠. 엔스크린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 스마트폰이 광범하게 퍼진 다음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TV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미디어로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의 입장에서는 그 광고를 담을 수 있는 미디어 또는 디바이스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즉 서버를 중심으로 우리가 컴퓨팅을 작업을 하는 그러한 기술들, 이것이 빠르게 혁신되면서 방대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두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엔스크린을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는 애초에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던 소셜미디어였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참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가 많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이패드를 통해서 또 많이 보는 현상들이 많아졌죠.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가요? 스마트 TV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사람들은 스마트 TV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유튜브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보다가 중지를 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 TV를 보다가 나중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그 콘텐츠를 다시 보려고 하면 이 구글은 그 사람이 어디까지 봤는지를 기억해서 그 다음부터 보여줘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또 영상을 우리 PC에다 담아두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서버단에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봤고 어떤 콘텐츠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단한 기술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사람들은 편리하게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에 맞춰서 엔스크린은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아마도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요즘에는 가입을 하면 한 달은 무료죠. 그리고 집에서든 스마트폰에서든 텔레비전에서든 PC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조차도 나는 내가 가입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주로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TV 방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그 세대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만의 어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넷플릭스가 오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게끔 해놨죠. 이런 것들도 대단한 그런 그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디바이스를 통하는 방식을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서 OSMU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스크린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매번 겪는 불편함이 있죠.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볼 때 그 당시의 중계를 보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보는 걸 원해요. 근데 그러한 환경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사진에서 가져온 건 뭐냐면 한때 되게 유행했던 왕자의 게임이라는 영화였죠. 이 왕자의 게임이라는 영화는 뭐 디지털 스마트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PC를 통해서도 보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점차 이러한 컨텐츠들이 환영을 받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넷플릭스에는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 물건 다양한 무형의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 거래에서는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이 디지털 컨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아요. 넷플릭스는 원래 인터넷과 영화라고 하는 것을 합성한 단어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1억 5천만 명이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 넷플릭스는 전형적인 그 엔스크린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러한 속에서 또한 요즘에는 엔스크린이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1억 5천만이 된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취향, 어떤 주제를 좋아하는지,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토리라인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영화를 끊임없이 추천 서비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지금은 국내에 있는 IPTV도 경쟁에서 밀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아주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등장한 이후에도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이 유사한 서비스를 여러 차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되질 않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그 온라인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특히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면 이 영향을 받는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게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플랫폼의 주된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겨났지만 그 후에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아마존 같은 거를 또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들어지질 못하죠. 왜 그러냐면 아마존이 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스크린 환경에서의 애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 또한 이런 엔스크린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스크린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결제 후에 자신의 계정에서
계정으로 콘텐츠를 자신의 디바이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사의 서버에 올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근해서 콘텐츠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애플은 에어플레이라고 하는 국내 방송사들도 티빙, 푹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거예요. 사용자들은 고품질 영상을 즐기고 싶을 때는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죠. 웹서핑 중에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도 사용하기도 하죠. 애플은 사용자의 아이튠즈를 통해서 구입한 영상 콘텐츠를 아이폰이나 애플이나 아이패드나 애플 TV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애플사의 디바이스들끼리는 서로 동기화시켜주는 그 기술을 우리는 아이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플의 디바이스들은 음악, 영상, 이미지 파일들을 공유하는 기능인 에어플레이와 애플 디바이스의 화면을 애플 TV로 보여주는 미러링 기능,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애플의 혼다 재즈라는 앱은 시청자가 혼다 재즈 광고를 보면서 아이폰을 흔들면 광고 관련 정보와 게임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엔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된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애플은 iOS라고 하는 자신만의 OS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iOS가 장착되어 있는 애플의 하드웨어, 애플은 하드웨어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일고 나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디바이스 진영과는 어느 정도 벽을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삼성이나 LG 스마트폰을 쓰다가 애플 아이폰을 쓰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여러 가지가 매우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현상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갖고 일련의 디바이스들을 장악해 버렸고, 애플은 자신이 디바이스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애플만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만들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는 좀 작은 편이지만 아주 만만치 않은 비중을 특히 미국에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애플에서는 아이튠즈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애플이 아이튠즈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미디어 판매 서비스예요. 이곳에는 음악과 오디오, 뮤직비디오, 영화, TV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이폰용 게임을 판매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튠즈 스토어는 그야말로 과거에는 우리가 mp3 플레이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행이 되고 한동안 세계를 석권했었어요. 우리나라가 mp3 플레이어로. 근데 하지만 이러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바다라고 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저작권자한테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를 준비를 하면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그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좀 어쨌든 배분하는 구조,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배분하는 구조로 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음악과 오디오북, 뮤직비디오,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여기서 콘텐츠를 올리거나 관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또 안심하고 들어와서 보는 것도 있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아이튠즈 스토어가 현재는 이러한 그 음악, 오디오, 뮤직비디오, 영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넷플릭스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는 전 세계 서비스에 강하다면 아이튠즈 스토어는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에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구매한 미디어 파일은 사용자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요. 구매한 파일은 사용 기한 없이 쓸 기한이 없으며 아이폿으로 전송시킬 수도 있고 자신이 음악 CD를 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가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사용자들도 누구나 들어와서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콘텐츠 창작자 내지는 미디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간의 그 시장성과 가치를 얻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플레이는 음악과 동영상, 책,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게임 등을 포함해서 온라인 스토어와 클라우드 미디어 플레이를 아우르는 구글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구글 플레이는 우리한테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걸로 되게 자주 사용하죠. 아마도 구글 플레이는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애플의 아이튠즈나 애플의 앱스토어보다도 훨씬 앱이 더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와 글로벌 차원에서의 시장 규모는 구글 플레이가 훨씬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라고는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애플의 iOS를 장착하고 있는 애플의 디바이스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아이폰을 굉장히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볼 때 둘의 싸움은 어지간해서는 결판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구글 플레이어에서는 영화나 음악, 책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를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컨텐츠를 본다는 것은 사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죠. 아니면 좀 실용적인 것들은 뭐 알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들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애플은 구글은 구글 플레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스토어, 그러니까 즉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준은 두지만 여기에서 누구든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음악과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굉장히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구글은 개방성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개방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차별적인 개방성은 아니고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기준을 가졌지만 근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플랫폼과 백화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백화점에 납품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것은 개방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죠. 폐쇄적인. 근데 구글은 기준은 있지만 대체로 플랫폼은 다 개방적인 구조를 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곳에서 좋은 콘텐츠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올릴수록 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여기서 판매 수익을, 이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은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앱이든 영화든 도서든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들어오는 맛이 나서 다음번에 또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욱더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가치들이 계속 생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플랫폼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다양한 참여자들이 늘어나서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가 된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지만 넷플릭스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송사, 영화 만드는 사람,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은 들어와 보면 영화가 너무너무 많고 재밌으니까 더더욱 더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이뤄내는 그런 방식을,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내는 것이 플랫폼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 네트워크 효과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베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베이는 경매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은 다양한 물건을 올려놓고 경매를 붙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경매소에다가 자신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매에 붙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계속 내놔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온 사람들도 물건이 워낙 많고 재미있으니까 이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가는 거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몰려들겠죠. 근데 여기는 다른 게 주제가 아니라 중고 상품, 중고 물건이 중심인 거죠. 이와 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난 게 바로 이런 인터넷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더더욱 이런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의 성장과 하다못해 경제조차도 이런 플랫폼이 이제 주도한다라는 의미에서 플랫폼 경제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튜브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유튜브에 관한 여기 히스토리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유튜브가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을 올리고 있죠. 크리에이터뿐 아니에요. 사실은 아마추어인 사람들도 다양한 영상을 올리고 있죠. 선생님은 그 영상을 편집하고 뭐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재밌어하고 취미로서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자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을 강좌로서 수없이 올려놔요. 선생님은 그걸 보고 재미있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배워서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놓는 거에도 참고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선생님인 사람들의 채널을 구경하고, 어떤 그 다이어트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을 하죠. 근데 그걸 왜 할까요? 다이어트나 이런 어떤 필라테스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왜 유튜브에다 채널을 올려서 그런 것들을 올려놓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오프라인 강좌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사업의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을수록 점점 다양한 콘텐츠가 생기면 생길수록 사용자들이 더 많이 오고, 근데 유튜브는 묘하게도 이러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여기다가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죠. 기업들은 유튜브에 광고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니까, 즉 유튜브 안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이 있겠죠. 제가 보기를 좋아하는 영상 뭐 종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는 거 있고, 이거에 맞춰서 광고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등산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자주 간다면, 만약 등산 용품에 대한 광고는 제가 볼 수 있게끔 띄워놓는 게 좋겠죠. 이러한 유튜브라든가 소셜미디어의 광고의 굉장히 큰 강점은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춤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광고나 라디오 광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미디어로서 이런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는 되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컨텐츠를 주고받고 메시지도 주고받죠. 자기 포스트도 올려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나의 네트워크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계속 보죠. 그러면 근데 페이스북도 이 페이스북을 광고 매체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친구들과의 교류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죠. 이렇게 플랫폼들은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참여자들이 다 각각 이득을 얻어가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플랫폼이 흥미롭고 일상화되고 성공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에 성공하지 못하는 플랫폼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리는 성공한 플랫폼들만 보지 성공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플랫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텀블벅 같은 경우도
이게 문화예술 쪽에 영화랑 디자인 전공한 사람들이 문화예술 쪽에 이런 펀딩을 받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줄 수 있게끔 만들었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공연, 예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펀딩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이 어떤 펀딩을 해서 때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극단을 후원할 수 있어도 좋죠. 이러한 후원을 하는 그러한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를 얻어가는 그런 사이트, 그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으로서 텀벅벅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송사, 영화 제작자, 독립영화 제작사, 뭐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컨텐츠를 올려놓고, 많이 올려놓으면 많이 올릴수록 사람들은 여기 와서 볼 게 많으니까 월정액을 내고 그 컨텐츠를 그냥 마음껏 보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은 어떠한 여러 참여자들을 그 플랫폼에 참여자를 넣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하죠. 넷플릭스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게끔 하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넷플릭스 말고 다른 텀블벅 같은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이 필요한 사람과 펀딩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이베이는 중고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해주고, 이러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들도 계속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